13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매주 하려고 하는데 거의 한 달에 한 3번은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거 빼고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주변 분 중에서 정말 평소에 이 교수님 강의는 꼭 청해 들어야지. 그럼 이 강의 요청해서 아이고. 그런 분이시고요. 저희 감사하게도 저하고 같이 과제도 같이 해주시고, 물론 그전부터 저희는 의료인공지능 학회에서 같이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유진 교수님은 소개를 드리면 지금은 네.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에 계시고, 인공지능대학원의 정교수로 계시고, 첨단영상기술연구실 라이트라고 있나요? 라이트? 네, 라이트라고. 이름 너무 멋있습니다. 라이트. 그래서 소장님이십니다. 그 전에는 뭐 여기서 아마 지금 공유된 저희가 바이오를 보시면 신호철이 연구실에도 계셨었고, 네이버에서도 계셨었고, 스위스 로잔 공과대학에서 계셨습니다. 오늘은 How to Tame Your Language Generative Model, Lightweight Pruning and Federated Learning이라고 하여서 저희 AI와 또한 Federated Learning 관련돼서 강의를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유진 교수님 강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화면 쉐어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저기 약간 제가 포스터를 더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약간 그 정정을 드리면은 정 교수는 아직 아니고 부교수입니다. 네. 제가 여기 저희 학교 온 지 한 4년밖에 아직 4년이 안 됐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네요. 네. 네. 지금 제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제목 사실 이 슬라이드를 좀 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면 또 들어오셨을진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제가 한두 번 이런 강의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수리과학 연구원에서 했고 그때는 진행 중인 과제 연구였는데 이제는 된 연구라서 그런 걸 좀 소개 드리는 것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올해 된 것들도 있어서 이걸 보셨더라도 뭐 조금 다른 얘기도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한 그것까지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제목을 보셨을 때 영어 제목을 아시는 분이라면은 이게 어디서 오마주를 해야 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How to Tame Your Dragon에서 드래곤 길들이기라는 그 영화가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실사도 맞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이제 이걸 사실 그런 게 오기 전에 제가 작년부터 사용했던 건데 이제 여기서 드래곤은 이제 저희가 그 라지 랭귀지 모델, 제너러티브 모델을 이제 드래곤이라고 엄청 크고 되게 이제 험악하고 엄청나게 뭐 엄청 힘도 좋고 뭐 마법적인 생물이고 뭐 이런 인데요. 저한테는 약간 요즘 제너러티브 모델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쟤들을 도대체 어떻게 길들여야 될까? 그래서 뭐 가벼운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생성 모델의 시대라고들 하시고 다들 이제 그건 공유를 많이 공감하시죠. 이제 거기에 두 가지 키워드가 크게 있는데 하나는 그 생성 모델의 시대를 가능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입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성능을 스케일업 하는데 아주 특화된 그런 모델이자 그 2010년 어텐션 니즈 올 유 니드라는 걸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그 아키텍처로 여기저기서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그게 기본이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디퓨전 모델입니다. 이제 생성 모델을 요즘 언어에서도 더 이상 오토 리그레시브 형태가 아니라 디퓨전 모델을 활용하기도 하죠. 원래는 이미지 쪽에 좀 국한된 모델이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고도 생각했는데 생성 알고리즘 중에 요즘은 이제 구글에서 랭귀지 모델을 언어 모델을 만들 때 이제 더 이상 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기반으로 해서 오토 리그레시브 형태로, 그러니까 앞에 거 뻥긋 뚫기 해서 중간 거를 갖다가 예측하거나 다음 월드 예측 이런 식이 아니라 이제 확산 모델, 디퓨전 모델을 기반으로 한 번에 찍어내는 그런 방식을 마치 이미지 찍듯이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면서 더 이제 이게 중요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이제 챗GPT 다들 아시죠? 그 GPT가 사실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여기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비전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인 챗GPT 안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미지를 뭐로 그려줘. 지브리풍 조금 됐긴 했지만 지브리풍 그려줘.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기본적인 그런 모델들이 안에서 돌아가고 있죠. 요즘에 이 디퓨전 알고리즘이
또 그 생성 모델에서 이미지도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해서 DIT라고 해서 이제 디퓨전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그런 기반으로 백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둘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GPT-4 이후부터 진행이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생성 모델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 시대에 어쩌면 되게 운이 좋은 혹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큰 것이 진행되고 있는 그 시발점에 우리가들이 살고 있는 게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시대적으로 되게 재밌는 시점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스토리 아주 가볍게 보면 사실 2014년부터 간이라는 모델이 처음 나오면서 제너티브 모델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 2020년까지는 이 제너티브 어드versarial 네트워크라는 애들이 거의 한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인데 6년에서 10년간 이걸 룰링을 했죠. 아직도 간이 살아있는 거 보면 좀 놀랍기도 한데요. 빨리 발리는 딥러닝 이런 그 필드에서 이제 근데 2020년쯤 되니까 21년쯤 되니까 이제 오픈AI 달리 같은 걸 발표하면서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2022년에 방금까지 얘기했던 이제 디퓨전 모델이라는 되게 이미지 생성에 엄청 특화된 여러분이 보고 계신 되게 잘 만든다 정말 리얼리스틱한 애를 만든다라고 하는 알고리즘 그런 걸 가능케 했던 알고리즘이 이제 2022년에 본격적으로 개발돼서 여기저기 연구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미지를 넘어서서 이제 비디오로도 당연히 생성이 잘 되고 있고요. 그거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트렌드를 보면은 이 결국 언어 모델도 생성 모델인데요. 2022년까지밖에 찍혀 있지 않지만 사실 이미 이 뭐 그 그래프를 갖다 보시는 게 별로 의미 없을 정도로 여기 옆에 있는 이 컴퓨터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ever growing 모델 사이즈인 컴퓨터인데 도대체 그러면은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모델을 이런 식으로 계속 키우고 또 데이터를 그 모델에게 먹이기 위해서 더 모으고 해서 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인가? 그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 이거밖에 뭐 더 이상 뭐 그 진짜로 안에 소타를 만들 때는 뭐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너무 또 석세스풀 하니까요. 요런 트렌드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 고통 페인 포인트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 기업에 있을 때도 심지어 들던 생각인데 네이버에도 있었지만은 사실 이미 그때부터 국내에서는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뭐 LG, KT 정도 수준에서 요즘 파운데이션 모델 가지고 있다고 하고 생성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솔직히 말하면 엄두가 안 날 정도의 컴퓨팅 파워 데이터 사이즈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메타나 이런 그 미국에서 혹은 중국에서 한 기업이 내가 다음번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돈의 그 GPU에 투자하겠다는 돈의 수준이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이번에 뭐 100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것과 거의 맞먹죠. 그런 환경에서 저희가 거기랑 그렇게 컴퓨팅 파워나 데이터 사이즈로 싸울 수 있는가 하는 어떤 면에서 회의감이 드는 그런 페인 포인트들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이거는 비단 학습뿐만 아니라 개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걸 개발을 하려면 어쨌든지 간에 이 컴퓨터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매번 이래야 하는가? 그리고 그게 드는 전기나 아까 잠깐 저희가 날씨 얘기를 했지만 전기나 그런 자원 소모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는 게 서스테이너블한 방식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서스테이너빌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만들어 놔도 문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어 놔도 얘를 관리를 하는 것도 이제 부담이 됩니다. 사실 초반에 오픈 AI가 지금도 그런지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인퍼런스를 할 때마다 오히려 손해인데다가 그래서 오히려 그 X에서 이제 과거 트위터에서 그 오픈 AI의 수장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뭐라고 제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쓰지 마라. 그 감사합니다라고 GPT를 인간처럼 대우해서 마지막에 대답을 얻은 다음에 인간이 한 번 더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짤막한 문장을 덧붙인 순간 한 번 더 엄청난 컴퓨터를 써서 또 답변을 줘야 하는 그거 하나 자체가 너무 많은 그 돈을 그리고 전기를 소모하게 된다. 이게 사실 되게 웃긴 일이죠. 이걸 그런 것에 이렇게 지속적 관련 서비스에도 이 정도로 돈이 든다는 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면 이미 GPT-2 때 사용됐던 트랜스포머라는 그 구조를 단 한 번 학습을 하는데 거기서 에미트 그러니까 나오는 CO2 에미션, CO2의 양이 단 한 번 트레이닝을 하는데 드는 양이 이제 GPT-4 이런 거에 들어간 트랜스포머는 아주 차원이 다르게 작죠. GPT-2 버전 수준이었어요. 그때 한 번 학습하는데 양이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리포트가 미국에서 개솔린 차가 5대가 평생 동안 에미션하는 CO2랑 맞먹는다고 나왔었습니다. 단 한 번 학습한. 근데 그 트랜스포머 요즘은 학교에서 혹은
그냥 일반인들이 혹은 좀 AI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번 학습을 해보겠다고 다들 한 번씩 엠리스트 같은 숫자 같은 걸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한 번 할 때마다 여러분이 단 한 번 학습을 해보겠다고 그걸 할 때마다 전기가 혹은 그거를 그 돌리는 데 쓰는 전기에 맞먹는 CO2가 얼마나 드는 거냐면 가솔린 자동차 5대가 평생 동안 써먹는 CO2 에미션 양과 맞먹는다는 겁니다. 그게 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린 그 이펙트에 AI 리서처들이 제일 그 이 지구 온난화에 솔직히 그 집계가 안 되고 있는데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요렇게까지 이제 돈과 시간과 자원을 썼는데 결국에는 클로즈드로 가고 있는 게 매우 복잡하고 공개되지 않는 그 작은 손맛들에 의해서 범용성의 안정성도 떨어져요. 이렇게 만든 생성 모델들이. 이거는 어찌됐든지 간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여러 가지로 보이고 있죠. 거기에 더해 결국 여기서 우리가 멈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생능 향상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기조를 보면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많은 컴퓨터가 필요하다가 지금까지 발견됐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최선의 레시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제가 12편에 얼마 전에 갔다 왔지만 컴퓨터 비전 학회에 갔다 왔지만 여전합니다. 이게 뭐 바뀌지도 않았어요. 이 기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더 키우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지 절대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뭐 플래토를 봤다 이런 거를 전혀 리포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더 이상 이게 이제 이것도 저희가 최근에 봤던 리포트인데 2025년인가 2026, 25년이었던 걸로 같습니다. 한 10월쯤 되면 publicly available한 그 데이터가 이미 고갈될 것이다라는 예측 리포트가 이미 작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터넷에 이미지랑 데이터를 만들어서 올린다고 할지언정 그 속도보다 지금 소모된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미 웹에 올라가 있는 웬간한 이미지나 텍스트 데이터들은 이미 트레이닝이 다 쓰였고 거기서 더해서 더 문제는 이미 작년, 재작년 그 전부터 거기에는 사람이 만든 데이터가 아니라 생성 모델이 생성한 데이터들이 점점 더 포션이 많아져서 이게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사람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데이터거든요. 왜냐면 아직 생성 모델이 정말 월드 시뮬레이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제대로 된 데이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모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어 그걸 활용을 하면 JPG 이펙트 혹은 JPG 블러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한데 키워드로 얘기했던 건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자기가 생성한 데이터를 되먹이면서 생성된 학습을 한 모델들은 제너레이션이 지속될수록, 아이터레이션이 지속될수록 성능이 급감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전혀 제대로, 완전 예전에 잘 했던 것조차도 못하게 된다는 거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 모델이 만드는 샘플들이 많아지는 게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secretly 그 오픈AI에서는 이거는 카더라이고 제가 그냥 들어봤고 주변의 동료분들이나 아니면 업계에 있는 다른 분들이 얘기했을 때 들은 것은 한 가지는 오픈AI 같은 경우는 이미 생성되어 있는 텍스트 안에 여러분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시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 공백 문자를 아스키 코드에서 일반 공백이 만들어져 있는 그 문자는 꼭 스페이스바가 아니더라도 되게 다양한 형태가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백을 만들 수 있는 특수 문자들이 많습니다. 그거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주 잘 사용되지 않은 걸 하나를 일부러 조금씩 어떤 패턴 코드로 집어넣거나 이걸 넣어서 어떤 텍스트를 크롤링을 하는데 거기 안에 공백 코드가 그런 게 들어가시면 이거 생성 모델 우리가 만든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그런 걸 넣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secretly OpenAI에서는 어떤 게 그래도 최대한 자기들이 생성한 것이고 자기 모델이 어떤 거는 진짜 genuinely 인간이 만든 것인가를 어느 정도 구별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그런 그 약간 것들 그런 그 스킬 테크닉들을 넣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생성 모델이 샘플 되먹이만 하는 순간 성능이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사람이 그럼 만들어낸 데이터가 그거 아무리 웹에 올려놓은 걸 하더라도 올라오는 속도보다 이제 소모된 속도가 많으니까 새로운 원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유 고갈되듯이 새로운 석유 그 소스를 찾아야 되는 거죠. 새로운 소스가 어디 있느냐? 어마어마한 소스가 사실 있는데 그게 여러분의 엣지 디바이스에 있습니다. 사실 웹에 올라가 있는 것보다 내 핸드폰에 잠들어 있거나 내 노트북에 잠들어 있는 데이터가 훨씬 많아요.
예, 이미지들을 내가 사적인 이미지들인데 누가 공개할 수 있는 그 웹페이지에 올립니까? 그게 클라우드 같은 데는 올라가 있죠. 근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걸 절대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뭐 구글은 몰래 몰래 이렇게 약관 바꿔가지고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데는 쓰고 이러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 문제가 많죠. 그리고 원래는 그렇게 퍼블릭 할 수 없는 거니까 못 한다고 되어 있고요. 아직도 막혀 있는 것도 분명 많을 거고. 근데 결국에 정말 새로운 데이터의 노다지는 그 엣지 디바이스나 아니면 각각의 기관이나 그 데이터 서버, 로컬 서버, 온프레미스로 있는 서버들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 병원으로 따지면 각 병원마다 환자 데이터가 따로 있지 그걸 공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개인정보, 근데 그거를 가져다 활용하면 분명히 훨씬 많은 양의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고 더 강력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건 자명한데, 문제는 이걸 개인정보 및 보안 이슈가 당연히 따라옵니다. 이거 어떻게 학습할 거냐? 또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런 이제 페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려면 그런 거를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논의할 얘기들 중에 일부는 이런 겁니다. 요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을 나름 해볼 방향들을 생각을 해본 건데, 뭐 첫 번째 세계는 최소한 안정적인 생성 모델 경량화나 혹은 작은 생성 모델을 하지만 강력한 생성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프루닝 하는 연구가 있고요. 이 프로닝 연구 외에 두 번째 이제 개인정보나 어떻게 데이터를 갖다가 더 잘 접근할 수 있을까, 분산돼 있는 것들. 그걸 위해서 사실 연합학습이라는 이제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생성 모델을 잘 적용해서 해볼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에서 나온 연구이고요. 마지막으로 최신 또 ICC 방법은 이제 생성 모델을 위한 연합학습 방법론이 있고, 세 번째는 연합학습을 잘하기 위해선 생성 모델 각각이 어떤 식으로 학습이 돼야 되는가. 연합학습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분산되어 있는 어떤 형태에서 분산망에서 학습을 어떻게 하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차차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연합학습이 뭔지를 일단 분산되어 있는 분산 컴퓨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산되어 있는 엣지 디바이스 다 각각 따로 있고, 혹은 병원마다 따로따로 서버가 있는데, 굳이 중앙 집권,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엄청난 컴퓨트 파워가 있는 곳에 중앙에서 서버에서 그 어떤 하나의 모델을 학습하고 분산하는 게 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 로컬 어떤 디바이스에서 따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학습을 따로 하는데, 마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하나의 모델을 학습한 것 마냥 학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는 게 연합학습이고요. 뭐 그거를 어떻게 생성 모델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여기서 얘기를 할 건데, 프로닝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여기로 가느냐, 꼭 이런 주제 문제도 있지만 1번을 고민하다가 거기서 얻은 아이디어로 2번, 3번, 2번으로 이어가지는 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달아 설명드리기가 편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제가 이제 학교에 와서 처음 학생들이랑 같이 논문을 제출했던 연구였는데요. 네이버 이제 한동윤 박사님이랑 이제 지금 연세대에 계시는 훈지용 교수님과 같이 연구를 했고, 학생 중에 저희 제 학생들과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제목이 Can you find strong lottery tickets in generative 모델인데요. 이건 경량화 연구입니다. strong lottery ticket이라는 게 키워드고, 생성 모델에서 이런 강한 strong lottery ticket, 복권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질문의 곧 제목인데, 이게 뭔 얘기인지를 알려면 당연히 strong lottery ticket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이제 스트롱 러틀 티켓이 뭐냐면, 이 스트롱 러틀 티켓 하이퍼세스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ICLR에 이제 한 2021년쯤 제안됐던 가설인데, 엄청나게 뚱뚱한 네트워크가 있어서 랜덤 이니셜라이즈 된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뭐 실수 값으로, 랜덤한 실수 값으로 이제 노드들의 값들이 다, 웨이트들의 값들이 정해져 있는 어떤 뚱뚱한 랜덤리 이니셜라이즈 네트워크가 있으면, 거기에 일부들만 잘 고르면 그게 마치 트레이닝이 맞췄던 네트워크가 거기 안에 숨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서브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 중에 일부는 정확하게 잘만 고르면 이 서브 네트워크가 트레인 네트워크랑 똑같은 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런 비유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창세의 라이브러리, 그 창세기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라이브러리, 그 도서관이냐면 존재하는 모든 문자의 조합과 길이로 만들어진 책들이 다 꽂혀져 있는 도서관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도서관 안에는 과거에 나왔던 모든 문서들도 있을 뿐더러 미래에 나올 작품도 다 있을 거고, 퍼블리시 되지 않았지만 셰익스피어가 살아있었으면 썼을 어떤 그런 희극 작품도 다 거기 꽂혀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서,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부분은 노이즈겠죠. 쓸데없는 문자의 조합이고 말도 안 되는 조합들이 다 거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런데
분명 그런 잘만 고르면, 그 조합을 잘 고르면 거기 안에는 적정한 길이에 내가 원하는 정확한 그 정보가 꽂혀져 있을 건데요. 그게 마치 서브 네트워크 혹은 로터리 티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권과 같이 엄청나게 큰 컨비네토리얼 그 경우의 수 중에 일부만 실제로 그 말이 되는 책이 꽂혀 있을 거고 그 책을 잘 찾기만 하면 내가 복권을 찾을 수 있으니까 거기 이런 거가 있으면 그 증명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프루프가 몇 줄 안 돼요. 이 존재성을 준비하는 건 이런 복권 위닝 티켓이 존재한다는 거는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런 복권, 위닝 티켓을 스트롱 로터리 티켓이라고 합니다. 왜 스트롱이냐면 위크 로터리 티켓은 이렇게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된 애를 한 번 더 학습을 했을 때 그때 트레인드 네트워크랑 똑같아진다라는 거를 보이내고 스트롱 로터리 티켓은 딱히 학습을 하지 않고 서브 네트워크를 찾기만 하면 걔가 곧 위닝 티켓, 즉 트레인 네트워크를 똑같은 애를 언제나 찾을 수 있다라고 해서 강복권이라는 게 스트롱 로터리 티켓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걸 그래서 어떻게 찾을 건데 내가 복권을 살 때 복권을 그 있다는 건 알지만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내가 위닝하는 게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 복권을 어떻게 내가 1등을 먹을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건데 그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논의들이 좀 있었는데 생성 모델에서는 그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거기에서 최초로 저희가 이제 이 위닝 티켓을 찾을 수 있는 좀 서브옵티mal 하겠죠. 그런 알고리즘 하나 제안을 한 게 이제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들을 다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 큰 핵심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생성 모델을 만들 겁니다. 생성 모델은 보통 뭐 랜덤한 어떤 인풋을 주면 그거의 아웃풋이 이미지라고 하면 이미지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저희가 로터리 티켓을 찾는다는 거 아까 말했지만 이 덴스 네트워크, 이 뚱뚱한 네트워크를 하나 만드는데 이 네트워크가 다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돼 있는 그냥 그냥 이미지 이렇게 인풋을 넣어서 보면은 학습도 되기 전이니까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오는 어떤 되게 뚱뚱한 네트워크일 겁니다. 근데 거기서 로터리 티켓을 찾는다는 거는 그냥 정확한 조합의 서브 네트워크 찾는 건 마스크를 찾는 겁니다. 결국에는 1과 0으로 이루어진 어떤 애를 선택하고 어떤 애를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마스크를 찾는 건데 이 마스크를 찾는 문제로 바뀌고 그래서 랜덤 비주얼라이제이션 돼 있는 이 네트워크는 그대로 두고 이 마스크를 찾는 문제로 바뀌는데 이 마스크는 이렇게 그냥 곱해졌을 때 이런 서브넷이 될 겁니다. 당연하지만 이 마스크도 초기에는 학습이 돼 있지 않고 뭐 그냥 랜덤한 마스크일 거니까 1과 0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이 서브넷을 통해서 아웃풋된 이미 제너레이티드 이미지가 말도 안 되는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제너레이티드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거고 초기에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럴듯한 리얼 이미지 혹은 데이터가 있었을 때 얘를 일종의 어떤 프리트레인드 클래시파이어 그러니까 피처 익스트랙터죠. 잘 그 이미지의 특징을 잘 뽑아낼 수 있는 어떤 프리트레인드 클래시피케이션에 넣어서 어떤 피처 스페이스에서 이 둘 간의 거리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마스크를 업데이트할 겁니다, 이제. 네트워크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죠. 나는 네트워크를 갖다 웨이트를 업데이트해서 이 웨이트 제너러티브 모델이 학습이 되도록 하고 싶은 건데 지금 이제 우리는 로터리 티켓을 찾을 거니까 얘 이니셜라이제이션 된 건 랜덤으로 고정되고 마스크를 찾을 겁니다. 마스크 1과 0으로 이루어진. 근데 이 1과 0으로 이루어진 마스크를 찾는 게 원래는 콤비네토리얼 조합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입니다. 근데 조합은 익스포넨셜보다 훨씬 더 크게 이제 경우의 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푸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렵죠. 그러면 이제 이걸 그리디 알고리즘을 해서 결국에는 하겠다는 게 뭐냐면 일종의 어떤 로스 펑션을 잘 제한을 하고 그 거리를 줄이는 방식을 어떤 거리를 쓸 거냐. 그랬을 때 이 거리를 줄이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가 결국 알고리즘 핵심인데 MMD 스코어라는 거를 쓰고요. 이게 뭐냐면 그냥 피처 스페이스에서 민과 베리언스, 평균과 분산을 줄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얼 샘플들이 어떤 인베딩 스페이스에 이렇게 점들이 모일 거고 내가 만든 서브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되는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의 어떤 피처 스페이스에서 어떤 조합들이 있을 텐데 그 둘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도록 이 마스크를 갖다가 업데이트를 해주면 이 마스크가 결과적으로는 좋은 이미지를 생성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저희가 그 제안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자세한 거는 사실 여기서 얘기하기는 너무 길어서 좀 이렇게 하이 레벨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과를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제부터는 결과인데요. 여기 x가 뭐냐면은 x가 저겁니다. 그 프로닝 그 전체 웨이트입니다. 이 100%라면은
랜덤한 웨이트만 남아있는 거죠. 완전 풀 랜덤 이니셜라이즈 웨이트고요. 이제 이쪽 0으로 가까이 갈수록 점점 그 프루닝 돼서 웨이트가 얼마나 남아있는 겁니다. 20이면 20%만 남아있는 거예요. 원래 100%짜리 랜덤한 거에서 20%, 20%만 남긴 웨이트, 마스크가 80%가 0이라서 20%만 1이라서 거기 웨이트만 남겨져 있는 거죠. 당연히 100쪽에 가까우면 그냥 랜덤한 아웃풋일 거니까 말도 안 되는 그냥 이미지가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점점 서브 네트워크를 찾아가면 오히려 프루닝이 되면 될수록 성능이 좋아집니다. 당연하지만 이 트레인드 덴스 네트워크, 이 원래 100%짜리 캐패시티를 가지던 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실제로 했을 때, 이게 레스넷 기반이거든요. 학습을 했을 때 나오는 성능이 지금 요 성능인데, FID는 낮을수록 좋은 생성 품질 평가를 하는 그 매트릭 중에 하나고요. 얘에 도달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 분홍색 라인의 성능은 100%짜리 커다란 네트워크를 학습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능이고요. 걔로부터 랜덤한 이니셜라이제이션 네트워크로부터 프로닝을 해서 얘보다 10%밖에 안 되는 모델인데 딱히 그 웨이트를 학습을 하지 않았지만 서브넷을 찾았는데 성능이 똑같습니다. 그럼 되게 라이트한 모델을 하나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밀리언짜리 파라미터를 가진 어떤 생성 모델을 갖다가 데이터를 다양하게도 해봤는데 이렇게 생성이 되는 퀄리티를 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심지어 웨이트를 학습한 게 아니라 그냥 마스크를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그 랜덤한 거에서 그냥 적절히 이렇게 골라가지고 연결만 해준 그런 생성 네트워크가 똑같은 성능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그 데이터에만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벤치마크로 쓰이는 다양한 데이터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요. 이게 꼭 네트워크의 형태에 따라서도 꼭 달라지지 않고 그게 뭐 SN간 형태는 빅간 형태는 다양한 형태의 제너러티브 모델들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마찬가지 그 형상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점은 저희가 제안한 이 MMDA 스코어라는 거는 그 결국 디스턴스 거리 함수라서요. 좁아질수록 되게 안정적으로 그레디언트가 만들어지는 함수라서 그 학습도 되게 잘 되고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의 이제 그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봤던 게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 책을 찾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지 누가 창세기 도서관에 가겠어요. 내가 책을 찾고 싶으면 잘 이미 책들만 있는 곳에 가지 잘 정리되어 있는 책들이 있는 내 동네 도서관에 가지 누가 창세기 도서관에 가서 그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거의 확률이 0에 가까운 거기 가가지고 찾겠습니까? 그럼 그렇단 얘긴즉슨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시작하는 웨이트가 랜덤 이니셜라이즈 웨이트가 아니라 이미 잘 학습된 생성 모델에서 똑같이 성능을 유지하되 똑같이 그 서브 네트워크를 찾는 알고리즘을 그대로 돌리면 이제는 로터리 티켓을 찾는 그 알고리즘은 이 알고리즘이 그대로 프로닝 그러니까 모델 자체를 줄여주는 어떤 그 에피시언트 알고리즘이 될 수 있겠다. 학습 모델이.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이제는 이제 100%인데가 오히려 성능이 좋죠. 100%일 때가 이 분홍색 성능일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당연히 서브 네트워크를 찾으니까 모델이 작아지면 성능이 오히려 안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안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발견한 건 한 30%까지도 30%만 남겨도 성능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생성 모델들이 상당히 오버 컴플리트 그러니까 리던던시가 되게 많은 거죠. 리던던트한 모델인 겁니다. 근데 이거 20%만 남겼을 땐 거의 비슷하고요. 심지어 그 10%일 때도 이 정도면 쓸만합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5배 뭐 에피션트 할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또, 근데 이게 뭐 그건 알겠는데 그냥 생성 모델을 그냥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마스크를 찾아야 되냐. 그냥 학습 열심히 어차피 웨이트 돌리면 웨이트를 갖다가 업데이트하는 게 랜덤한 웨이트들 그냥 뿌려놓고 거기에 뭔가 의미 있는 웨이트들의 조합이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마스크를 찾는 것보다 웨이트 자체를 업데이트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당연한 생각인데요. 근데 이렇게 마스크를 찾는 게 재밌는 어떤 현상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궁금하다가 생각을 한 건데 예를 들어 이렇게 뚱뚱한 네트워크가 하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마스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합 서브 네트워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서브 네트워크는 저희가 데이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게 사람 얼굴을 생성하는 서브 네트워크가 이 모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랜덤 이셜레이션 똑같이 있는 거죠. 딱히 뭐 바꾸지 않고요. 근데 데이터를 바꿔서 다른 조합으로 찾으면 다른 데이터를 생성하는 서브 네트워크도 거기 안에 있더라고요. 데이터를 또 바꾸면
다른 서브 네트워크도 또 있습니다. 거기 안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그 네트워크 이 모델을 처음에는 사람 얼굴 생성하는 생성 모델을 사람들한테 이미 그 중앙 서버에서 보냈어요. 근데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 게 이제는 사이파10이나 혹은 베드룸 같은 이미지도 생성하는 애를 갖다가 모델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모델을 줄 때 이 새로 학습을 매번 된 모델을 줄 필요가 없고 이 모델은 그대로 사람들 그 디바이스에 있고 전 마스크만 보내주면 됩니다. 그냥 이 마스크 그리고 이 마스크를 줄 때 생각해 보면 이게 마스크라는 게 1과 0의 조합이거든요. 이거보다 에피시언트 할 수 없습니다. 그 실수 값을 플로팅 포인트를 보내는 것보다 1과 0으로 그 바이너리 이진수 값을 갖다가 보내주는 거는 매우 에피시언트한 코딩이 가능하고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코딩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되게 아주 에피시언트한 그 업데이트 모델인 거죠. 모델 업데이트 할 때 1과 0으로 이루어진 어떤 시퀀스만 보내주면 새로운 거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이 자연스럽게 내 디바이스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저희가 이제 애초에 생성 모델에는 이런 스트롱 로터리 티켓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그걸 보였고 둘째로 그냥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걸 찾는 안정적으로 찾을 수 있는 학습 모델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제안을 했으며 그게 그냥 로터리 티켓 복권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프리트레인드 모델에다 적용을 하면 성능을 오히려 증대시키면서 더 가벼운 모델을 찾을 수 있는 어떤 프루닝 메소드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23년도에 제가 와가지고 학생들이랑 했던 좀 재밌는 연구였고요. 마지막 부분이랑 이제 연관이 있었던 게 마지막에 보여줬던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게 이제 거기서 바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거 재밌게도 다른 데 써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바로 이게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올해 4월에 발표된 ICLR 25년도의 논문으로 나간 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냈죠. 23년도에 사실 진행을 해서 24년도 때 이제 냈는데 이제 올해 이제 25년도에 됐습니다. 이게 이제 프리즘이라는 연구인데 연합학습 방법론입니다. 생성 모델을 위한 연합학습. 이제 당시는 이제 그 포다 계셨는데 이제는 연세대 가신 한동준 교수님이랑 같이 연구를 한 거고 제 학생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연합학습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장표로 아주 딱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원래는 저희가 어떤 생성 모델이든 그게 분류 모델이든 학습을 하려면 중앙 서버에 데이터도 다 올리고요. 그 서버에서 그 하나의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보내줍니다. 딱 지금 그 대부분의 모델들이 그렇게 학습이 되죠. 하지만 문제는 병원이라던가 혹은 내 개인 소장하는 디바이스에 있는 사적인 그런 것들을 중앙 서버에 올린다는 거는 되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부담을 넘어서 불가능한 거에 가까울 때가 있죠. 병원 같은 때 혹은 국방 같은 데서는 훨씬 더 보안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슈는 거기서 이제 나온 게 연합학습인데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혹은 보내더라도 내 개인정보가 최대한 보존돼서 중앙 서버에 내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만 정보를 보냈을 때 마치 내 데이터를 다 여기 줬어서 거기 안에서 하나의 모델을 학습한 것 마냥 각각의 분산된 환경에서 각각의 디바이스에서 따로 학습을 어떻게 할 거냐.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다음과 같은 이제 페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중앙 서버에 뭔가를 보내긴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각각의 디바이스들끼리 데이터가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모아줄 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중앙 중심점은 필요해요. 그럼 거기 정보를 보내고 다시 돌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통신을 그럼 개발해야 되는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방식들은 어떻게 되어 왔냐면요. 연합학습 방식 가진 나이브한 방식들이 일단 데이터를 직접 보내는 게 문제가 있어? 그럼 우리 모델을 여기서 따로 로컬에서 학습을 하고 웨이트를 보내자. 데이터 대신 모델의 웨이트만 보내면 웨이트는 사실 그게 추상화된 정보니까 문제가 없을 거다.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모델의 웨이트를 보낼 때 통신량도 엄청나게 들 뿐더러 그게 여기서 중간에 학습하고 웨이트를 1번, 여기 2번, 3번 모아서 웨이트를 이 서버에서 한 번 다 모아가지고 다시 평균 내서 돌려줘야 되죠. 돌려줄 때 한 번, 두 번, 왕복에 두 번 통신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웨이트 안에서 서버에서 웨이트를 갖다가 해킹을 하면 웨이트로부터 내 데이터가 뭐였는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웨이트가 결국 학습된 정보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웨이트를 직접 보내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그레디언트를 보내자. 그러니까 학습을 할 때 그레디언트를 학습하니까 웨이트 대신 그 미분값만 보내자.
그럼 미분값만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똑같이 웨이트랑 그레디언트의 개수가 같습니다. 왜냐면 매 노드마다 그레디언트가 생겨서 그걸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니까 결국 그 보내야 되는 정보량은 똑같고요. 문제는 그 그레디언트를 미분값을 보내도 똑같이 원래 정보가 뭐였는지 추론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게 밝혀져 있습니다. 이건 인포메이션 그 인버전 어택이라고 합니다. 어택. 그러니까 서버에서 그 로컬에 있는 정보를 주어진 정보로부터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는가가 인버전 어택인데 이 가능하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보내거나 웨이트를 보내거나 결국 뭔 짓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한 번 모델을 학습할 때 아이터레이션이라고 해서 그레디언트를 매번 업데이트를 하죠. 그 한 번의 아이터레이션마다 매번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통신량이 그 아이터레이션만큼 예를 들어 내가 10,000번 학습을 하면 10,000번 아이터레이션이면 이게 10,000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 불가능한 정도의 통신량 소모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프라이버시 프리저베이션 이게 정보 보안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근데 사실 정보 보안을 높인다는 건 결국 일정 정보를 안 보내준다는 겁니다. 근데 안 보내주면서 성능은 유지하고 싶어요. 이게 사실 둘이 싸우는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관계에 있는 그런 그 기준이고요. 마찬가지로 엮여 있는 게 그러면서도 학습이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못된 심보인 게 정보를 들 보내주면서 가리고 보내주는데 그레디언트라고 따지면 예를 들어 학습 정보의 일부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서버에. 근데 학습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학습은 되게 불안정해요. 대부분 페더럴러니. 그리고 모델 사이즈는 또 되게 작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각각의 로컬 서버들이 온프레미스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델이 마치 그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그 챗GPT를 내 로컬에서 쓸 수 있는 노릇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델이 결과적으로는 에피션트하고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되게 챌린징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걸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여기서 통신을 해서 업데이트 되는 건 마스크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각각의 클라이언트 이게 로컬입니다. 각각 이제 뭐 병원 1, 병원 2, 병원 K라고 해보면은 각 병원마다 결국 처음에 가져야 될 거는 그냥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돼 있는 어떤 네트워크입니다.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동일한 네트워크입니다. 다 똑같은 랜덤 이니셜 네트워크를 일단 먼저 가지고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내가 업데이트를 하는 거는 마스크를 찾는 거기 때문에 각 클라이언트마다 동일하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스트롱 로틀 티켓 찾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마스크를 찾습니다. 근데 이 마스크만 있으면 학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마스크만 서버로 보냅니다. 마스크를 보낸 서버에서는 뭘 하냐면 데이터도 받지 않고 웨이트도 받지 않고 그레디언트도 받지 않고 1, 0으로 이루어져 있는 병원 1부터 K까지 있는 마스크들을 받은 다음에 서버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뭐 하냐면은 얘네들을 그냥 평균 때립니다. 그럼 평균을 때리면 얘는 더 이상 1과 0 바이너리가 아니라 어떤 확률 값이겠죠. 근데 이 확률 값으로 뭔 짓을 하냐면 돌려줄 때 이제 그 샘플링을 합니다. 이 확률은 베르누이 샘플링 1 아니면 0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모든 병원에서 2번 이쪽 노드에선 다 항상 마스크가 1이었어. 그러면은 평균 1이고 1의 확률로 거기가 샘플링이 될 테니까 1이 돌아갈 거고요. 0.9였으면 0.9의 확률로 운 나쁘면 그게 0이 되겠죠. 근데 그런 형태로 돌려서 전체 글로벌 마스크를 이쪽 클라이언트들로 각각 불화를 합니다. 요거의 좋은 점은 뭐냐면 결국 통신되는 거는 각 로컬마다 만들어진 마스크인데 이 마스크가 굳이 이런 구조적인 형태일 필요가 없고 1과 0으로 이제 일종의 바코드 같은 쭉 펴진 1과 0으로 된 벡터만 보내주면 됩니다. 근데 이 바코드를 보낸다는 건 뭔 얘기냐면 통신이 일단 코스트는 가장 적죠. 1과 0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왜 보안이 되냐면 예를 들어 어떤 해커가 중간에 마스크를 하이제킹을 했습니다. 이 정보를 하이제킹했어요. 바코드가 쭉 있는데 이 바코드가 예를 들어 어떤 네트워크, 예를 들어 이게 레스네이션이야, 이게 트랜스포머였냐, 이게 무슨 구조였는지를 모르면 이 바코드로 원래 모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데 이 해커가 심지어는 얘가 예를 들어 레스넷이나 어떤 어떤 특정 모델이라는 걸 알아서 요 모양대로 만들 수 있다고 치더라도 어떤 랜덤 시드로 이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정확히 되었었는지 이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값이 다르기만 해도 마스크 똑같은 거 씌워봤자 아무런 똑같은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랜덤 시드까지 정확히 알아야지만 이게 뭐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되게 좋은 거죠. 일단 선천적으로. 그래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디테일인데 마스크를 일부만 보낼 수도 있고 이거를 뭐 실수 값을 좀 보내주면 더 성능이 좋은데요. 그 여기에서 그 1, 0으로 이렇게 샘플링 안 하고 이 실제로 에브리지 된 그 실수 값을 그대로 보내주면 당연히 성능이 좋아지겠죠. 더 정확한 에브리지 값이니까.
일부를 보안을 포기하고 마스크 일부만 주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성능이 좋아지니까 그 통신량이 그리고 트레이드오프가 생기니까 요걸 갖다가 일부만 이렇게 뭐 보내는 이런 믹스하는 방법을 좀 알파라고 해가지고 제시를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 데이터가 각 로컬마다 IID가 뭐냐면 균등하게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숫자 엠니스트 데이터셋이면 병원 A에도 0부터 9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병원 B에도 0부터 9까지 다 있는 겁니다. 균등하게. 그런 환경에서 이런 이미지를 생성하게 하면 이미지가 되게 잘 생성이 되죠. 문제는 이제 여기에 differential privacy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미 보안성이 좋은데 이런 페더럴 러닝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여기 일부러 노이즈를 넣습니다. 노이즈를 넣은 만큼 정보 보안이 올라가겠죠. 그 차등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방식인데 노이즈를 넣으면은 그 개런티가 노이즈를 넣은 만큼 아무리 데이터 정보를 갖다 원래를 역산을 하려고 해도 노이즈만큼의 랜덤성이 생기기 때문에 원래 걸 복원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그걸 굳이 넣으면은 뭐 다른 애들 다 망가질 때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두 컬럼이나 이런 들이 다 그 기존의 페더럴 러닝 알고리즘일 때 생성 모델을 위한 저희 거는 그래도 성능이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뭐 기존에 있는 건 아예 망가질 때 저희는 그래도 의미 있는 애가 된다라는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가장 적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제 더 재밌는 건 사실 논 IID 케이스입니다. 더 흔한 케이스는 사실 데이터가 굳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병원에 어떤 병원에는 무슨 환자가 더 많고 어떤 병원에서는 다른 병을 가진 환자가 더 많고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분포가 다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엠리스트로 따지면 어떤 병원은 0, 1, 2, 어떤 병원에는 3, 4, 5, 어떤 애는 6, 7, 8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완전 불균등하게 나눠져 있을 때도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저희는 그 학습이 가능한 한 유일하고 최초의 모델입니다. 사실 이미지 생성물의 기존의 결과들을 보면 그냥 다 망가지는데 저희는 생성이 되는 유일한 알고리즘이었고 이게 현재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모델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 기존의 모델들이 이제 성능이 이제 작을수록 FID는 작을수록 좋고 마지막 모델 파라미터 작을수록 좋죠.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 SLT 알고리즘 애초에 개발된 게 무슨 목적이었냐면 프루닝 모델이었어요. 서브 네트워크를 찾는 애이기 때문에 애초에 얘는 작은 모델을 끝나고 나면 영의로 마스크가 된 부분 다 버려도 되잖아요. 그러면 모델이 애초에 작아집니다. 그럼 모델이 작아지기 때문에 애초에 모델도 작지, 통신량도 적고, 뭐 이런 아주 괜찮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근데 심지어 성능은 더 다른 애들보다 더 좋습니다. 뭐 이런 거의 반절 이하로 줄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중간 결과를 해보면, 생각해보면 저희 통신 비용은 최소죠. 바이너리만 왔다 갔다 하니까요. 정보 보안도 상당히 좋습니다. 성능 저하를 방지하는 걸 넘어서서 오히려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줬고요. 학습도 안정적으로 잘 되는 게 그 알고리즘이 애초에 학습이 되게 안정적으로 잘 되는 알고리즘이었고요. 그리고 모델 사이즈도 원래 애초에 프루닝 메소드이기 때문에 모델 자체도 학습이 끝나고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프리트레인드 제너러티브 모델을 시작하면 더 성능이 좋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최초의 연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 연합학습 결과들을 좀 보시고 이거 좀 보기가 별론데 왜냐면은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도 수준은 당연히 요즘 결과로 비교를 하면 다른 것들은 비교하면 당연히 별로일 수밖에 없는 게 다양한 제약 조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이런 흑백 이미지 그리고 숫자조차도 못 만들어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연합학습 쪽에서는 생성해서 상당히 챌린징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최초로 컬러 이미지에서도 되고 논 IID 불균등하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 되게 학습을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고 이게 이제 저희가 올해 최초로 그 가능한 알고리즘을 처음으로 이제 제안했기 때문에 그걸 밸류를 받아서 됐고요. 사실 갈 길이 한참 멀죠. 연합학습에서는 갈 길이 한참 멉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최초의 연구니까 앞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게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시간이 좀 제가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짧게 최근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연합학습을 위한 생성 모델을 또 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무슨 생각을 이거는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 유니스트 사람들끼리 같이 논문을 쓴 건데 생성 모델에서 이제 플랫니스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에 대한 이론적이면서도 되게 실용적인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플랫니스라는 게 뭐냐면 로스 서페이스 어떤 그게 분류 모델이든 어떤 웨이트를 학습하는 모델의 로스 서페이스가 되게 플랫하면 기본적으로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로스 서페이스가 아이고
로스 서페이스가 요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트레이닝 로스 서페이스예요. 근데 이제 학습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 친구를 테스트 페이즈로 갔을 때 약간의 쉬프트가 생겼습니다. 데이터가 달라서. 이게 테스트입니다. 그럼 로컬 미니마에 이렇게 샤프한 미니마에 빠졌던 애는 지금 요 녀석이 웨이트가 학습된 애이기 때문에 테스트 때의 로스 값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뜁니다. 엄청 차이가 크죠. 그런데 플랫한 미니마를 학습한 이렇게 주변이 약간 평평한 애를 학습을 하면 해봤자 요 정도 갭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혹은 더 완전 플랫하면 사실 값이 0이겠죠, 차이가. 그러니까 훨씬 더 일반화가 잘 되는 그 웨이트를 찾으려면 플랫한 로스를 주는 서페이스를 주는 미니마를 찾아야 된다는 게 이제 기존의 연구들에서 이제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요게 플랫리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됐는데 생성 모델에서는 도대체 그런 평평한 미니마를 찾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게 없었습니다.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도 한번 밝혀보고 그걸 했을 때 어떤 재밌는 점이 있는가를 봤을 때 성능이 좋아지는 건 당연하고요. 이 sharpness aware regulation을 추가해서 그 학습을 생성 모델을 하면 베이스라인 대비 성능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되게 재밌는 게 학습이 끝난 이 레귤라이제이션이 붙었을 때 학습이 끝난 모델을 32비트 각 플로트 포인트 32비트 실수값에서 8비트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학습 끝났는데 그냥 표현값 그 유효 숫자 값을 8비트로 줄여버려서 하면 당연히 유효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 버리고 갑자기 테스트 때 그 아무런 그 학습 추가 학습 없이 그 웨이트 값들이 변해버린 거니까 성능이 떨어지는데 34에서 48 이렇게 팍 뛰는데요. 저희는 별로 딱히 뛰거나 그런 것도 없이 성능 오히려 유지를 하거나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sharpness aware minimization, 그러니까 플랫한 미니멀 찾으니까 되게 일반화가 잘 돼서 32비트, 8비트로 바뀌는 것도 결국 일종의 웨이트의 어떤 perturbation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도 되게 강건한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디퓨전 모델인데요. 디퓨전 모델이 성능이 되게 좋아지고 그러면서 되게 가벼운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뭐 처음에 제가 얘기를 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큰 생성 모델을 개발하는데 이제 컴퓨팅 파워 데이터 사이즈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이제 라이트웨이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요. 이제 좀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테이블 알고리즘 저희가 제안한 걸 쓰면은 학습도 안정적으로 되면서도 훨씬 더 작은 모델이면 성능이 좋은 모델을 찾을 수 있었고요. 보안 이슈 같은 게 있었을 때도 이제 페더럴 테스팅에서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초기 연구니까 한참 테이밍을 하려면 많이 시간이 남았지만 해야 할 게 많이 남았지만 뭐 좋은 첫걸음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그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군요. 네. 그 나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저희 직접 말씀 주셔도 좋고 그 채팅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아마 내용이 평소 여태까지 다뤘던 것보다 더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우셨던 부분도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아주 기초적인 것들, 또 용어나 아니면 그 메커니즘에 대한 것도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문이 올라오는 동안에 제가 좀 제너럴 질문을 드리면, 지금은 주로 이미지에서 그런 결과가를 연구를 수행을 하셨어요. 물론 이미지가 판단하기도 좋고 또 결과를 시각적으로 해석하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량적 결과를 나타내기도 비교적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제네티브 모델 중에 랭귀지 모델에서도 같은 방법론이 적용이 가능할까요? 되게 날카로운 질문이신데 언어 모델들에서 실제로 그래서 저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을 때 될 것이냐는 사실 좀 물음표가 아직 있죠. 그게 뭐 사실 그거를 테스트할 만큼 저희가 뭐 어떤 리소스가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 원리 자체는 사실 굳이 이미지 모델에 국한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 모델에서 그거를 찾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일단 뭐 당연하지만 기존의 모델이 좀 있고 약간 그 랭귀지 모델이면 작은 스몰 랭귀지 모델들이 각 있고 거기에 추가적인 약간 그 로라 같은 작은 모델들이 추가적으로 붙어서 걔네들의 이제 통신을 할 때 요런 알고리즘을 썼을 때 약간 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모델들에 대해서는 요걸 썼을 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 모델에 대해서 그 커다란 모델에 그냥 직접 적용했을 때 정말 이게 스케일러블한 어프로치냐 하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네. 음. 네, 같이 찾아봐요. 네. 어, 네. 김남국 교수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 풀드 데이터셋 대비 말씀하신 페더레이티브 러닝이 성능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은 병원 간 혹은 뭐, 각 도메인 간, 도메인 시프트를 어떻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 제가 풀 데이터셋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풀 데이터셋 전체 데이터셋 모은 거를 얘기를 하신 거라면은 네, 왠지, 성능이 문맥상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성능이 그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떨어지는데요. 여기엔 제가 첨부를 하지 논문을 지금 않았는데 한 업로드를 지금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논문이 없. 아이고 네, 아이고 계속 하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뭐 네네 그 아, 네. 성능이 풀 데이터셋 대비해서 약간은 떨어지지만 뭐 다른 애들은 망가질 때 최소한 저희는 한 FID를 좀 감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한 10 정도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한 10. 그러니까 여전히 생성은 되는데 퀄리티가 한 그 성능이 한 90% 정도 수준, 80% 정도 수준만 나온다고 얘기를 생각하는 게 저희 러프하지만 좀 감이 오는 대답일 것 같고요. 도메인 시프트 어떻게 시뮬레이트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논 IID 같은 셋업인데요. 그 여기서 페더럴 러닝에서는 정해져 있는 그런 그 디스트리뷰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메인 시프트를. 예를 들어 엠리스트로 따지면은 012 아예 이렇게 완전 디스파티드 되게 하려면 01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9 이렇게 완전 따로 떨어지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01, 2, 3 아니면 2, 3, 4 해서 약간씩 겹쳐져 있는 오버레이드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정해져 있는 그 많이들 벤치마킹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둘 다 사실 트라이를 하긴 했습니다. 거기서 보통 제안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이게 N-샤드 방식이라 해서 여기서 설명을 말로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아주 간단히 생각하면 그냥 분포의 그 디스트리뷰션 방식을 데이터 분포를 정말 그 다르게 바꿉니다. 이렇게. 랜덤 샘플링을 하듯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듯이요. 음, 네. 미믹 CXR을 쪼개서 해볼 수 있는 의료에서는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요? 뭐 의료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해볼 수 있죠. 사실 의료에서 클래시피케이션 쪽이 되면 오히려 더 이런 게 더 안정적으로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생성 모델은 사실 분포 자체를 학습해야 되는 그 태스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과는 좀 보다 그 더 어렵거든요. 그 그래서 뭐 똑같이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페더럴 러닝에는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음, 꼭 이 방식일 필요는 없고요. 만약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실 거면은. 그 김남국 아시다시피 교수님, 네, 마이크 키셨어요. 네, 비디오, 네, 말씀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클래시피케이션 페더레이트 러닝은 뭐 말이 많긴 하지만 뭐 어찌됐든 될 것 같긴 하고요. 이게 생성 네네. 모델이 이제 의미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병원 간의 도메인 시프트가 굉장히 극단적일 수 있거든요. 뭐 저희는 암 환자를 주로 보는데 흉부 엑스레이라도 뭐 예를 들어 1, 2차 병원에서는 폐 안에 뭐가 있으면 암이 아니라 결핵이나 뭐 전혀 다른 환자군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좀 리얼한 상황일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근데 요 전략이 에버리징해서 던지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극복할 수 있겠냐? 이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아, 그게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그래서 이 연구를 한 겁니다. 이 sharpness aware minimization 연구, 플랫한 생성 모델을 만들고 싶었던 게 그런 것 때문이지. 예를 들어 각 로컬한 모델들이 되게 플랫한 미니마를 찾은 생성 모델들이라고 해보면요. 사실 요즘은 웨이트 멀지라는 그런 연구들도 있거든요. 웨이트 멀지라는 게 별게 아니라 W1 뭐 어떤데 W2 뭐 W3 이런 모델들 그 웨이트 스페이스에서 각각의 모델들이 모델 1, 모델 2, 모델 3을 웨이트 스페이스에 이렇게 있었을 때 걔네들을 머지를 해가지고 여기 사이를 이렇게 그 컨벡스 그 인터폴레이션 하면 여기 있는 모델이 1번, 2번, 3번에 그런 어떤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모델이
되나? 이런 연구들이 모델 멀지라는 분야가 있고요. 그걸 하려면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웨이트 서페이스가 되게 평평하면 리니어하게 어떤 연결이 되는 애들이면 이게 됩니다. 당연히 되죠. 예를 들어 태스크라고 해가지고 태스크 1, 태스크 2, 태스크 3에 각각 따로 학습이 된 모델들을 머지를 했을 때 그럼 머지된 이 W 해시라는 애가 태스크 1, 2, 3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애인데 그게 되느냐가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그거에 대한 연구들이 재작년 정도부터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걸 그 제너티브 모델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하면 이 태스크 1, 2, 3이라는 걸 각각 이제 데이터 분포가 좀 비슷하지만 쉬프트가 있는 그럼에도 그런 퍼터베이션 각각에 대해서 따로 학습이 된 생성 모델이 했을 때 걔네가 이렇게 멀지가 잘 되려면 어떤 일정한 퍼터베이션에도 되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성능을 낼 수 있어야 되는 애들이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플랫한 미니마를 찾은 것끼리 이렇게 더하면 이 더한 애들이 글로벌한 어떤 미니마가 대충 플랫한 애일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제너러티브 모델들을 잘 합치려면 그런 도메인 시프트가 있더라도 어떤 그 내가 가지고 온 웨이트들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여전히 혹은 데이터가 좀 달라도 여전히 괜찮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려면 이 플랫한 제너러티브 모델을 찾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잘 만들면 연합학습을 위해서 그런 플랫한 생성 모델들을 각각을 잘 만드는 학습 방법론이 있으면 걔네들 합쳤을 때 성능이 안 떨어지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잘 돼요. 디퓨전 모델에서 해보니까 성능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저희는 아마 생성 모델 학습을 할 때 이게 연합학습에서 이렇게 해보려고요. 로컬끼리 도메인 시프트가 있는 모델들이 있더라도 그게 너무 크지 않으면 애초에 학습이 어떻게 되는 애들이냐면 이 sharpness aware regression이 세타를 일부러 펄터베이션을 해요. 이렇게 어드버스를 어떻게 하듯이 학습을 하면서 이 세타를 바꿨을 때 로스가 가장 올라가는 부분을 찾은 다음에 거길 눌러줘요. 그러면 주변에 웨이트 그 주변에 로스 서페이스를 계속 이렇게 눌리거든요. 가장 성능이 안 좋게 만드는 부분의 로스를 이렇게 계속 눌러주니까 그렇게 하는 웨이트를 찾는 형태라서요. 그 애들이 결과적으로는 웨이트를 펄터브하는 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X 데이터를 펄터브한 거로 치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선형적인 관계이긴 하지만. 그래서 약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도 사실 일종의 제너럴라이즈가 잘 되는 이유가 샤프니스가 그냥 플랫한 미니마를 찾는 휴리스틱한 방법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데이터를 펄터브를 하면 여러 가지 데이터에 제너럴라이즈를 잘하는 웨이트를 만들어진다는 게 데이터 X를 고정을 하고 W를 펄터브하는 거로 치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W를 펄터브해도 여전히 성능이 좋게 나오는 모델을 웨이트를 찾을 수 있으면 걔는 플랫한 미니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도메인 시프트도 그 펄터베이션 안에 예를 들어 들어갈 수 있다면은 그게 되는 거죠. 일종의 그런 쪽으로 네. 생각을 했던 겁니다. 좋은 얘기고 굉장히 챌린징해 보이긴 하는데 이제 가정이 이게 이제 네네. 전혀 다른 어쨌든 전혀 다르진 않아도 이제 뭐 A 병원, B 병원의 흉부 엑스레이를 생성 모델로 학습했을 때 어쨌든 트레이닝 로스 스페이스가 비슷하다는 가정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해봐야 뭐가 좀 정확히 얘기할 수 있고 알다시피 LLM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에버리징이나 어떤 방식으로도 잘 안 되고 있긴 하죠, 지금. 이것도 뭐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래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김남규 교수 제가 얘기를 이제 연합학습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으니까 좀 얘기해 보면 근원적으로 생성 모델에서의 연합학습에서 보안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성 모델은 데이터를 만드는 애잖아요. 근데 그럼 로컬 A에서 어떤 환자의 CXR을 봐서 그걸 생성할 수 있는 애가 됐어요. 혹은 텍스트 도큐멘트를 봐서 그 도큐멘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는데 아무리 중앙 서버에 그걸 보내지 않는다 한들 학습이 끝나고 나서 결국 그 글로벌 모델 마냥 다른 병원에서도 그 데이터 받아서 생성을 할 수 있게 된 애가 그러면은 로컬 A에 있다 한들 다른 병원들의 데이터도 이론적으로는 생성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그게 보안이 유지가 된 거니라고 하면 조금 어렵죠. 예, 네. 굉장히 지금 파라독식하면서도 재밌는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뭐 알다시피 생성 모델은 뭐 클리어한 베니핏이 있죠. 근데 이제 어떻게가 문제고 디퓨전 모델들이 피델러티가 높다는 게 결국은 트레인 데이터를 많이 웬다는 뜻이잖아요. 한 70% 외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이런 모델들이 뭐
어시스티드 러닝으로 잘 학습이 되든 어찌 됐든 뭐 저는 보안은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학습할 때 적어도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뭐 어쨌든 뭐 법적이나 뭐 형식적으로 지킬 수 있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이거에 나온 성능이 풀드 데이터 그냥 뭐 따로 안 가르치고 그냥 전략적으로 제휴를 해서 데이터를 한 군데 때려놓고 한꺼번에 가르치는 거 대비 얼마나 뭐 비싸냐, 학습할 때 비싸고 성능이 얼마나 떨어지냐, 이런 게 좀 현실적인 문제겠죠. 그렇죠. 사실 저희 차원철 교수님 저 불러주셔서 감사하게도 이제 해야 하는 되게 챌린징한 연합학습 과제가 그런 거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됐는데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김남국 교수님도 똑같은 과제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 저희 김남국 교수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Q&A의 그 수준이 갑자기 확 올라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저도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요. 제가 시간이, 원래 사회자가 하는 일은 시간 지키는 거라서, 시간이 5시를 넘어서고 다들, 다른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은 이 자리를 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하고요. 저희가, 또 다른 자리를 통해서 또 과제 진행하는 걸 통해서 아마, 내년 이맘때쯤에는 저희가 또 좀 더 재밌는 것들을 또 같이 해보고 또 공유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페데레티브 러닝은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헬스케어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특히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 뭐 특히 미국, 유럽 쪽은 더 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분야는 많이 연구돼야 될 거고 많이 활용돼야 될 거기 때문에 교수님하고도 같이 연구가 많이 더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귀한 강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들어주셔서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이크 세미나 이거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운 강의, 최대한, 너무 좋았어요. 네, 교수님. 저는 그 강의 내용도 좋지만 이게 강의하는 슬라이드와 이렇게 도입하고 마무리하시는 그 기술 보고도 많이 이렇게 저거 나도 써먹어야지. 그래서 했습니다. 저보다 잘하시면서,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좋은 네, 저녁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